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러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장소, 사건은 모두 가명이거나 각색된 내용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 직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 속 복권, 재산, 로또 등의 요소는 도박이나 투기를 권장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임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행 창구 앞 허리가 깊게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가방, 달아 빠진 운동화. 겉만 보면 평생 고생만 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입니다. 창구 직원은 평범한 노인 고객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통장을 기계에 넣습니다. 그러다 모니터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꽤 크신데요? 얼마나 있어요? 여기 이 통장 하나에만 10몇억이 찍혀 있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알아요. 저 돈 좀 정리해 보려고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자녀분이랑 같이 안 오셨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면 가족분들이랑 상의도. 자식들요? 순자는 창밖을 한번, 허공을 한번 본 뒤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요. 저 돈은 자식들한테 줄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한 여인의 긴 가난, 너무 늦게 찾아온 인생 역전, 그리고 그 뒤에 몰려든 욕심과 시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순자는 전쟁 직후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 김이 아니라 입김만 맴돌고 배가 고프면 물에 밥을 말아 부풀려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그나마 성실해 보이는 가난한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잘 살자고 결혼한다기보다 둘이 힘을 합치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공사판, 막노동을 전전했고 순자는 밭일, 식모살이, 남의 집 빨래와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민호, 둘째 딸 미정, 막내 아들 민수. 어느 날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랬냐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고 병원비는 빚으로만 쌓여갔습니다. 폐렴까지 겹친 남편은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 마음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29의 순자는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 새아이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비도 없어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이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과부가 앞으로 어떻게 셋을 키우나. 저 집은 이제 끝났지 뭐. 그 말이 그대로 순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끝났다고? 내가? 아니, 아직 아니야. 이 애들 때문에라도 안 끝나. 그날 이후 순자의 인생은 오로지 버티는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해가 뜨면 식당으로 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주변 빌딩 화장실과 계단을 닦았고 저녁에는 반찬 가게에서 배달을 뛰었습니다. 발바닥은 늘 갈라져 피가 배었고 손등은 세제에 벗겨져 항상 빨갛게 헐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얼굴을 보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못 자? 잠결에 막내 민수가 물으면 순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애들만 따뜻하게 자면 돼. 첫째 민호는 어린 나이부터 돈을 의식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운동화, 비싼 필통을 자랑할 때마다 집에 와서 신발장을 발로 차며 말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런 싸구려 해요? 엄마, 나도 좋은 거 좀 사줘요. 순자는 말없이 지갑을 열어보지만 누가 봐도 비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음 달엔. 맨날 다음 달이야. 다음 달이 오긴 와요? 둘째 미정은 억척스러웠습니다. 입버릇처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싫다 하면서도 결국 엄마 옆에 붙어 설거지, 빨래를 도왔습니다. 사춘기가 와서 집을 뛰쳐나간 적도 있었지만 엿새 만에 돌아와 엄마, 라면 끓여줘 하며 아무 일 없던 듯 앉았습니다. 막내 민수는 세 아이 중 유일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꼭 대학 보내셔야 합니다. 머리가 있어요.
순자는 민수의 교복 단추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요. 장학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순자는 자신이 먹을 반찬을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몰래 싸와 아이들 밥상에 올렸고 본인은 김치 한 쪽에 찬물 한 그릇으로 식사를 끝냈습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집안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순자는 빌릴 데가 없으면 사채 문 앞까지 갔다가도 계약서에 찍힌 이자를 보고는 입술만 깨물고 돌아선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아이들을 키워 하나둘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첫째 민호는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끌어다 가게를 열었다가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쫄딱 망할 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요. 이것만 버티면 진짜 잘 될 것 같아. 순자는 빚을 내서라도 도왔습니다. 자식이 손 내미는데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미정은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아 늘 저쪽 눈치 이쪽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 엄마를 챙기는 건 늘 뒷전이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하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나도 여기서 며느리라고 욕 먹지 않으려면 이것저것 챙겨야 돼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막내 민수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막내를 처음 봤을 때 순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막내가 진짜 어른이 다 됐네. 민수는 첫 월급을 타자마자 엄마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순자는 말했습니다. 넌 내 장가 갈 돈 모아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삶에는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배우자, 자식들, 학원비, 대출, 승진, 사업. 순자는 여전히 아침마다 건물 청소를 하고 사람들이 나간 사무실을 돌며 쓰레기를 비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끔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어느 겨울 순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입에선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청소. 오늘 화장실 못 닦으면 혼날 텐데.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데 문자를 보냈던 첫째는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애들 데리고 병원 가기가 쉽지 않다며 끝내 오지 못했습니다. 막내 민수는 지방 출장을 가는 길이라 내일이라도 바로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말에야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 조용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애들한테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나중엔 좀 달라지겠지. 그러던 어느 날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건물 청소를 끝내고 나오던 길 편의점 앞에 붙은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권 판매합니다. 순자는 늘 하던 대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이걸로 복권 한 장 주세요. 할머니, 이번 주는 1등 상금이 엄청 크대요. 그래요?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복권은 가방 속 깊숙이 들어가 며칠 동안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밤 TV에서 뉴스가 나오다가 로또 당첨 번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순자는 무심코 서랍을 열어 구겨진 복권을 꺼냈습니다. 안경을 쓴 눈으로 한 칸 숫자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도 있네. 이것도 이것도 있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복권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에이,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그날 밤 순자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첨센터를 찾아가 복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장난처럼 복권을 보다가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 맞으십니다. 그 뒤로 건네진 숫자는 순자가 평생 번 돈을 몽땅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에서 이런 당첨은 거의 번개 맞는 것만큼 드문 일입니다. 이야기 속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예시일 뿐 절대 한탕을 노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몇 주 동안 순자는 기쁨보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큰돈이 나 같은 사람 손에 들어와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은행 직원, 세무사, 복지관, 무료 법률 상담. 그녀는 발품을 팔며 조언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저기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분들께도 감정 섞이지 않게 천천히 말씀하시고요. 섣불리 투자하면 한 번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소문은 입을 다문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야, 그 편의점에서 나온 1등, 그 청소하는 할머니라더라. 맞아, 맨날 새벽에 여길 쓸던 그분 있잖아. 에이, 설마. 진짜래, 내가 본 사람한테 들었어. 소문은 시장을 돌고 마트를 돌고 교회를 돌고 결국 아이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바쁘다며 못 오던 세 남매가 기적처럼 같은 날 엄마 집에 모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공손한 첫째. 엄마 얼굴 보니까 좋다. 화장까지 하고 온 둘째. 엄마 요즘 청소 일은 좀 줄이셨어요? 갑자기 안부부터 묻는 막내. 잠시 어색한 침묵 끝에 둘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가 좀 들려요. 복권 1등이 이 동네에서 나왔다고. 첫째가 바로 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자주 가던 그 편의점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셋의 시선이 동시에 순자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순자는 밥을 푸던 손을 멈추고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맞다. 엄마가 맞다. 밥상 위 공기가 꽉 막혔습니다. 진짜로요, 엄마? 엄마 장난하지 마세요. 정말 맞아요? 순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냐. 엄마가 한 가지 슬픈 게 있다. 뭔데요, 엄마? 복권 소문 돌기 전에는 너희 셋이 이렇게 한날 1시에 엄마 집에 모인 적이 언제였더냐. 아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째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바빠서 그랬죠. 애들도 크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둘째도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근데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이상한 데 투자할까봐. 막내는 가만히 엄마를 보고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 애들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건지 돈을 걱정하는 건지 한번 봐야겠다. 며칠 후 그녀는 새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한 잔씩 들이켜고 있을 때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그 돈 많이 날렸어. 예? 누가 그러더라. 좋은 투자처 있다고. 큰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일부 넣었는데 그게 망했다더라. 은행에서 그러는데 이제 남은 건 이 집 조금하고 적금 하나 정도래. 첫째 민호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 말 믿고 투자해요? 우리가 평생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 안 나요? 둘째 미정의 목소리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남은 돈 믿고 대출도 더 끌어쓰고 아이들 학원도 돌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인생만 힘들었어요? 우리는 안 힘들었냐고요. 막내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었겠지. 근데 이 돈은 처음부터 너희 돈이 아니었단다.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생각해 본 적 있니? 첫째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난 가게나 지키러 가야겠다. 둘째도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갈게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문이 쾅 닫히고
집 안에는 순자와 막내 민수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말 진짜예요? 뭐가? 정말 거의 다 날렸어요? 순자는 잠시 막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많이 날렸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더니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럼 이젠 청소 일 그만해요. 뭐라고? 이미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데 이제 돈까지 없으면 몸이 재산인데 그것마저 다 망가지면 뭐해요? 엄마가 그 돈을 진짜 다 날렸다고 해도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게 저한텐 더 중요해요. 솔직히요. 아까 형, 누나 말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우리 몫이 줄어들겠구나. 이 생각이 스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엄마 돈은 엄마 인생이니까요. 엄마 마음대로 쓰셔야 맞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너까지 그런 말 해주면 엄마가 무너지잖아. 민수는 엄마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남은 돈이 얼마든 진짜 엄마 위해서도 좀 쓰세요. 엄마가 평생 자기 위해 쓴 돈보다 우리를 위해 쓴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 당첨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고민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 지난번에 상담해 주신 분 계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결정 좀 하셨어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 거의 한 달을 고민해 봤는데요. 이제야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남은 자산을 몇 개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쓸 최소한의 생활비, 갑자기 아플 때를 위한 비상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한 큰 몫.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질 못해서요. 그냥 어려운 애들 좀 도와주고 싶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복지사는 놀라면서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그런 장학금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겨울마다 난방비 못 내서 덜덜 떠는 어르신들도 많다면서요. 나도 옛날엔 그랬으니까 그분들 겨울이 나보다 조금은 덜 춥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해서 김순자 장학금과 겨울 난방 지원 기금이 조용히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화려한 현수막에도 뉴스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는 다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팝상을 정성껏 차리고 어색한 웃음 속에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남은 돈 중 일부는 너희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다. 많이 기대했던 것보단 적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건 엄마 마음이다. 첫째와 둘째의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이 돈은 처음부터 너희 돈이 아니었다. 엄마가 평생 새벽에 일어나 신문 돌리고 화장실 구석 바닥까지 쓸고 남의 집 접시 닦으면서 버텨온 세월의 값이다. 너희 인생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엄마 인생도 한번 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첫째가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는 엄마가 하고 싶은데 쓴다. 엄마가 못 배운 글 공부도 좀 하고 나 같은 애들 조금 도와주고 나 같은 늙은이들 겨울에 덜 떨게 해줄 거다. 둘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가 욕심을 안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도와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그런데 쓴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막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좋아요. 엄마가 평생 자기 위해 쓴 돈보다 남 위해 쓴 돈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게
전 그게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없는 날이 언젠간 올 거다. 그때 너희 입에서 왜 엄마 돈 더 안 줬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날부터 너희 인생이 참 불행해질 거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근데 사람은 못 다시 온다. 엄마가 진짜로 너희한테 남겨주고 싶은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 말이다. 세 아이는 서로 다른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부끄럽고, 어딘가 미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지금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허리를 조금 더 펴고 걷습니다. 복지관에 가서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장학금 명단을 보고 겨울이면 난방비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할머니, 그 큰 돈 받으셨다면서요? 뭐 좋은 거 사셨어요? 순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응, 많이 샀지. 내가 평생 못 사본 거. 뭘 사셨어요? 내가 누군지 조금은 알게 되는 인생. 그리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거면 꽤 비싼 거 산 거 아니냐? 우리는 종종 돈만 많아지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이 생겼을 때 내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돈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는지가 그 사람 인생의 값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오래 연락 안 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언젠가 잘해드려야지. 형편 좀 나아지면 챙겨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언젠가 그 언젠가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탕의 꿈을 꾸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